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어쨌든 올해 시흥교육자치가 이제 14년 차로 그동안 시민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온 길을 공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교육도시 시흥을 함께 걸어가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흥시는 2011년 혁신교육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미래교육협력지구까지 연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마을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 교육으로 지원하고 학교 유휴공간 시설을 지역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혁신교육지구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제 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는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마을교육거점센터, 시흥형 진로진학 시스템까지 활동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시흥마을교육자치는 올해로 14년 차인데요. 학교와 마을, 시와 교육청의 협업이 본격화되어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개소하여 자유학기제와 함께 창의체험학교를 시 전역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교육사업을 매칭하는 원클릭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시작돼서 전국에서 사실 제주도에서부터 아마 인근에 있는 안산, 부천까지 저희한테 어떻게 이 원클릭을 시작하고 어떤 방법을 하는지 벤치마킹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4개의 마을교육거점센터가 개소되었고 그것 또한 지금 현재 벤치마킹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흥교육방송 더 센이 개국되었습니다. 올해는 시흥마을교육특구 3개 지구가 조성되어 시흥형 진로진학 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역에 기반한 시흥 미래교육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흥교육자치 탄생입니다. 시흥교육자치는 학교와 마을 그리고 주민자치 평생학습까지 다양한 교육 전문가가 함께 자리에 모여서 수많은 시간 동안 서로의 입장에서 시흥교육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교육자치 너는 누구냐라는 주제로 4번에 걸쳐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와 연결해서 교육부가 주최한 포럼에서도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실천과제이자 선도 모델로 발표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자치라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교육자치라는 말이 나오기는 아마 그때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지자체에서 자치를 왜, 교육이라는 자치를 왜 이런 얘기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자치 모델에 대한 구상도입니다. 교육자치 구상에 대한 모델도 각기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함께 모여서 굉장히 투쟁도 하고 논의도 하고 완전히 엄청나게 싸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생각하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이런 모델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청에서는 이런 모델이 사실은 입장인 거죠. 서로 입장.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또 교육지원청의 입장이 있고요. 또 마을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입장들이 있어서 각각의 그러면 모형을 각자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앞에 보이신 것처럼 모델을 이렇게 각자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최적의 방법이 그럼 어떤 거냐 해서 종합도 한번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도출했던 것 같습니다. 시흥교육자치 모델로 탄생한 시흥마을교육자치회는 2018년도에 장곡, 정왕, 군자 3개 동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총 19개 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흥시에 20개 동입니다. 105동은 작년에 오픈돼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105동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이제 47개 학교 114개 공동체가 함께하여 교육 수다방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자치를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좀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계기가 안 왔나? 저희가 이제 교육자치과장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과장은 또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제 교육자치를 하면서 사실은 이 교육자치 하시는 여기 선생님들이나 지금 현재 마을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학부모들이 이제 이미 이런 수다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고민만 하면 되나요? 고민해서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한번 아이들한테 실행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주민자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마을교육자치는 사실은 의제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여러 가지 또 교육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그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45명 정도가
이런 교육 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자치로 들어갔다고 저희가 좀 결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기반에서 쉬운 교육과정이 개발이 됐습니다. 지역의 체험터를 아이들의 배움터로 활용하는 시흥창의 진로체험학교는 2015년도에 93학급에서 2100학급까지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 진로교육과정도 개발하여 시흥 아이라면 시흥의 사계와 시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배우고 지역 화폐인 슈르를 배우며 지역의 경제를 함께 공부하는 등 시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교육과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시죠,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이 직접 도시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주민총회와 주민 참여 예산까지 참여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학교와 마을이 마을 축제를 기획하며 직접 실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활동했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선생님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흥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동네 교육과정도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매주 모여 이 학교라는 부분은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마을은 마을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동네만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교육과정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얼곶동이 갖고 있는 바다, 어촌, 자연 생태를 주제로 얼곶만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현재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동이 갖고 있는 공원, 거리를 주제로 해서 은행동만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연결해서 교육과정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이라든가 시흥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하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마을교육자치회를 통해서 그 마을에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또 수업으로 따로 많이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자치회에 각 해당 동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도 또 이런 활동을 선생님들이 하면 그에 따른 또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학교와 마을이 함께 모여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사실은 제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법 갖고 와 이러지 않나요? 그거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뭐야? 그래서 이제 조례라든가 이런 게 또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그러한 연구 모임을, 정책 연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마을이, 선생님 같은 마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학교, 교육과정인데 학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해야 될 지자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흥시에서는 조례라는 거는 사실은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사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의원님들도 같이 정책연구에 참여해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시흥시 교육자치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전국 자치법규 중에는 교육자치라는 명칭이 들어간 조례는 유일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교육자치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마을교육자치회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마을교육자치를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니? 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을 시작을 해서 1억 원을 땄어요. 1억 원을 가지고 아까 3개 동을 우리가 시범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예산을 아마 그때 2, 3년 정도 줬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하고 끊겨.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겨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고 해서 사실은 교육자치 안에, 지원조례 안에 마을교육자치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열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고요. 또한 이제 지역교육, 고등학생들이 이제 사실은 취업촉진 조례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는 이제 특성화고가 저희 시흥시에 4개잖아요. 4개인데 이 4개 학생들이 사실은 좀 취업으로 지자체 공무원까지는 사실은 저희 시흥시는 좀 어렵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제 재단이나 뭐 산하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도 좀 전문 기술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취업 촉진 조례를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만들어서 좀 아쉽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1명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1명이 앞으로는 2명이 되고 3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같이 머리 맞대고 하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실행 가능하더라.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례 개정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은 시행정에서 예전에는
지자체나 이게 의회가 성립되기 전에는 시 행정에서 이런 거 필요해요 하고 시장님 의견 받아서 그다음에 경기도에 올려서 제정되면 그게 이제 실행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회가 있으면서 이제 의원님들도 사실은 시하고 또 협의는 하지만 의원님들이 직접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함께 연구했던 점이 다른 지자체나 하고 훨씬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 이전에는 시청은 교육지원청에서 단순히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내려주고 정산을 하고 이러면은 어떨까요? 공무원들은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렇게만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지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또 지금 지역교육을 위해서 마을과 학교도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교육부나 우리 경기도에서 지역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런 지역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이런 연수, 그 다음에 본인들의 개발한 이런 영향력이 이게 지역교육으로 이제 갈 수 있겠구나 해서 저는 교육부나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2015년도에는 혁신교육지구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을 때 일반행정에 그때는 이제 8급이면 한 5년 차?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분들 2분하고 이제 교사 1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한 팀에서 2개 팀으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요. 교육 사업들도 이제 확장이 되었지만 행복교육지원센터와 시흥교육지원청 한 분의 장학사가 협업을 추진했어요. 그때는 한 팀하고 장학사 한 분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사업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저희 시청 25개 부서면 엄청나죠. 25개 부서하고 34개 팀.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도 다양하게 장학사님들이 맡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12명의 장학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함께 협업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갖고 가자 저렇게 가자 아니면 이 마을교육과에는 2학년에 맞아 4학년에 맞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50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377명의 마을교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죠. 지역교육협의체도 이전에는 대표적인 이제 10여 명이 이제 시장님이나 의장님, 그 다음에 교육장님, 이렇게 또 학교를 대표하는 이런 분들로 해서 같이 모여서 담론을 만들고 논의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14개 분과, 아시죠? 분과에 많이 들어가셨죠? 14개 분과 439명의 분과를 구성해서 의제 발굴도 그분들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평가도 하고요. 의제 발굴한 것을 그러면 정책 실행까지 해서 제안 공모를 하면 그것까지 추진하는 걸로 시범으로 추진해보고 그 다음 연도에는 또 그거에 정식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학교와 마을의 중간 조직인 마을교육 거점센터도 개소했어요. 2018년도에는 시흥형 교육자치 모델 구성안에 있었던 아까 저희가 학교의 입장, 마을의 입장, 교사의 입장, 교육전청의 입장 거기 처음에 구상도 했었잖아요. 그 구상도 안에 그러면 마을교육자치 안에 중간 조직을 좀 있어야지 좀 더 촘촘하게 연결되지 않냐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마을교육 거점센터가도 저희가 2022년도에 실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센터 한 개소하고 권역센터 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연구센터에서는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연수, 그 다음에 교육정책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권역센터에서는 마을 수업 기획도 하고 참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교육자치 및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가시적인 지역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시흥형 마을교육 특구도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해 시범지구 2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는 3개소가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개소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이런 걸 좀 한번 고민해보고 해보자라고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온 마을이 환경운동을 주제로 하는 장곡마을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 미래교육을 주제로 하는 백옥마을, 그리고 지역의 생태 하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인마을이 특구로 지정되어 학교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이라면 학부모, 그 다음에 주민들까지 같이
그러니까 환경 교육을 사실 학교에서 하면 학교 안에서만 아이들이 수업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아이들의 삶과 연계되어 있는 내 집, 그다음에 마을에서 같이 그것도 학부모나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한다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걸 지금 현재 첫 발을 뜯어서 지금 세계 교육 특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며 교육도시 시흥으로 도약하고자 2023년도에는 교육도시 종합계획을 재정립하였습니다. 5년간의 시흥의 교육 데이터와 시민 11,000여 명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시 정책기획단 102명과 전문가의 제안을 토대로 해서 미래교육, 교육노선, 교육기본권 3대 추진 전략과 48개 실행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미래교육의 주요 실행과제는요. 환경교육, 먹거리 농업, 그 다음에 첨단 미래산업 등 미래교육 과정을 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특화 지역을 조성하는 시흥역 마을교육 특구, 그 다음에 시청 332개 팀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더 많아졌습니다. 전문 직업군들과 하는 진로를 연결하는 직통로 332가 있습니다. 이 직통로 332가 작년에 시범으로 했다가 올해는 굉장히 많은 중학교로 해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생생한 진로하고 직업하고 연계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노선입니다. 이제 시흥 전역에 체험도 중심으로 일반 버스, 서틀버스, 지하철 등의 노선을 담아서 접근성을 높이는 시흥 교육도시 노선도를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안결은 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각 마을별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일부는 제작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 등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교육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덧센 시흥 교육방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 답답하게 하고 있나 아니면은 좀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워주나 아마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실 건데 그런 걱정들을 사실은 좀 아이들이 이런 교육까지 받고 있어요.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만들었던 거고요. 끝으로 이제 교육기본권으로 주요 실행 과제는 학교 복합시설을 활성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교육시설을 공유하는 부분, 그리고 장애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좀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서울대 교육협력센터에서 이제 세아배움이라 해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검사를 해서 그 부분들이 좀 심각한 아이들은 또 1년의 과정에 거쳐서 아이들을 또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현재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시민 체감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인지도하고 체감도 분석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8년 도시 이미지 조사에서 4대 도시 정책의 교육도시가 저희는 21.2%로 인근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흥시는 교육에 대한 열망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이 4대 전략은 사실은 뭐겠어요? 처음에는 경제예요. 먹거리. 그 다음에 저희 시흥시는 이제 교통, 불편한 부분. 그 다음에 하나는 복지.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사실 다른 것도 문화도 많고 사실 다른 지역은 이렇게 또 많은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교육에 대한 염원이 많더라고요. 또한 이제 지난해 마을교육연구센터에서도 사실은 교육도시 체감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로 진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그렇죠. 그리고 복합시설이 자료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도 사실은 굉장히 또 다르더라고요. 북부권에는 사실은 문화예술과 체육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중부권은 지역 콘텐츠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생태, 그 다음에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요. 남부권은 이제 드론, 디지털 교육, 그 다음에 돌봄, 그 다음에 외국인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 이렇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까지 시흥교육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역시 온 마을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삶을 배우고 또 지역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육도시 시흥을 위해서 모두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군서미래 국제학교 교사 박혜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무려 2050년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년부터 저도 마을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변화의 흐름에서 성장을 말한다 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교사인데요. 사회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다문화교육, 에듀테크 교육,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마을 연계 교육에 대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열심히 도전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수 시작부터 저에 대한 소개가 좀 되게 장황했죠. 이렇게 저를 타이틀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강연의 끝에 선생님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와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의 결과가 이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설 작품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SF로 유명한 작가가 최후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소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나죠. 이 작품에 대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작품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소설에서는 멀티백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는 인간의 수준 또는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사고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컴퓨터예요. 마치 오늘날의 AI 인공지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멀티백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수준이 매우 높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관리하고 수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관리할 줄 알다 보니까 이 작품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멀티백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엄청난 수준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보다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멀티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는데요. 질문의 수준도 굉장히 단순해질 뿐더러 만약에 멀티백이 답을 하지 못하면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답이 없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경지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결국 이 컴퓨터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존재로 도달을 하게 되고요. 인간의 끝과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인간의 종속성 또는 수동성에 대해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치 오늘날의 인공지능 등장에 따라 수많은 학자들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와 유사하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작가는 이것을 1956년에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1995년생이거든요. 놀라셨죠? 네. 그래서 1956년부터 벌써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위험성을 얘기했다라는 점이 놀라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유엔에서 미래에 대해 탐구하는 박영숙 연구사님은요, 세계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토대로 AGI, 인공일반 지능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AI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AGI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AGI는 인간의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발전된 인공지능을 뜻하는데요. 스스로 학습하고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주도성을 가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챗GPT한테 지금의 인공지능 수준이 AGI까지 도달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아직 AGI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홈 기술이나 알고리즘 기술을 살펴보시면요. 과거에는 이 스마트홈 기술이 인간이 스스로 원격으로 집을 제어하는, 집의 환경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개발된 스마트홈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집안의 환경을 판단하고요. 그 환경에 대한 판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집안에 있는 환경, 온도, 습도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들 겪어보셨을 테지만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따라 이거를 사용하는 인간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을 하고요. 그에 맞춰서 적합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다이어트라는 걸 검색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다이어트 관련된 영상으로 쫙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은 벌써부터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는 AGI의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GI의 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견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2050년은 현재 14세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40살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학교 1학년을 비롯해서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보니 이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우선 이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에 대해 굉장히 친숙한 상태입니다. 제가 1995년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딱 30살이 됐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불과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는 폴더폰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넘어가서부터 약간 스마트폰 비슷한 터치폰이 등장했고 대학교 좀 가서부터 스마트폰이 약간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좀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 받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희 사촌동생이나 조카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미 일상적으로 삶에 들어오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에 대한 친숙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능력에 있어서 멀티태스킹 능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걸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 사촌동생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 정도 나이대가 되는데 유튜브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숏폼으로 해서 저는 하나의 화면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분리 화면이 돼서 위의 영상과 밑의 영상이 서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듀얼 화면에 대해 멀티태스킹 능력이 갖고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디지털 소통 능력인데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를 활용한 소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소통하고 연락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 특징은 정보 습득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창 많이 정보 습득했던 방법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신문을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뉴스를 보거나 조금 더 발달되면 컴퓨터실에 가서 컴퓨터로 검색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요즘의 아이들은 뭐 핸드폰이다, 태블릿 PC다 되게 디지털 기기가 다양하게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 습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정보 습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디지털 네이티브가 갖고 있는 한계를 또 아셔야겠죠. 첫 번째 한계는 깊이 있는 사고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 처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짧게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보의 깊이보다는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에 깊이 있게 집중하거나 기다려서 인내심을 갖고 정보를 판단하는 깊이 있는 사고가 좀 떨어져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요즘에는 1분짜리 숏폼 영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제 교과가 사회교과여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나 읽기 자료를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5분 정도의 영상도 너무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맨날 5분 정도 영상 틀어주면 선생님 영상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요. 읽기 자료를 제공해주면 정확하게 딱 1분이 지나가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이렇게 흐려집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사고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판적 평가 능력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특히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객관화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기반이 되어 있는 지식들을 자기가 보고 그것들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재구성해서 생성해서 전달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AI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사이트를 알려주거나 가짜로 전화번호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바꿔서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정보가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냐라는 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AI가 제공한 정보는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어디서 찾았어? 라고 물어보면 이거 챗GPT가 답변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걔가 말하는 걸 믿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AI가 답변한 거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처리해야 하다 보니까 정보가 되게 단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정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요즘에 이메일 유출 이 정도는 굉장히 가벼운 수준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나 뭐 나이나 전화번호나 심지어 주민번호까지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되어서 퍼져나가는 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자기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니까 이거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왜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선생님 이거 어차피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해도 또 유출될 건데 이거 해봤자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이 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AI나 디지털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으로 디지털이라던가 AI 기술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심지어는 디지털 플랫폼을 토대로 상호작용하는 게 습관화돼 있어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판단했을 때 그 수준이 좀 많이 낮거나 아니면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적은 수준까지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 수업에서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모든 20명의 아이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AI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20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챗GPT의 생각이 궁금한 게 아니고 너의 생각이 궁금한 거니까 핸드폰을 내려놓고 너의 생각을 한번 말해줄래? 라고 했더니 대답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없어요. 이 정도로 자신의 사고 수준까지 AI한테 의존하는 디지털 중독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의 한계를 정리해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화가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는 어떤 직업이 등장하고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2050년에 사실 어떤 직업이 등장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챗GPT한테 2050년에 등장할 새로운 직업에 대해 소개시켜줘 라고 했더니 뭐 AI 윤리 전문가부터 수직농업 전문가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업을 소개해 줬는데요. 지금 7가지의 직업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AI 윤리, 기후, 우주, 뭐 장래, 유전자, 뭐 농업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 나타나 있는데요. 가장 큰 공통점을 하나로 꼽아본다면 AI나 디지털 기술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부터 인공지능이 없는 세상을 그리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보다 더 AI나 디지털 기술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그런 사회가 등장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격차, 기술 격차, 디지털 격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살아나기 힘들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이 경고하는 부분이 미래에는 AI나 디지털 기술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수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간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며 수동적으로 이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도태될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AI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능동성 그리고 주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050년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OECD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2030 미래교육 프로젝트라는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시하게 된 것은 앞으로 나타나는 미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주체성이 필요한다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이번 연계에서 교육부에서도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했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비전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파악해보면 둘 다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후의 질문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컴퓨터에 수동적으로 지배된 인간의 모습을 경고했죠. 그리고 세계미래 보고서에서도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하는 AGI에 지배된 수동적인 인간의 모습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슬프게도 지금 현재 학교 현장의 현실도 AI에 의해서 사고 과정이 대체된 학생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동적인 태도가 고착화되면은요, 당연히 새로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AI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죠. 아이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하고 정말 새로운 문제 상황들이 매일매일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답을 내리는 능력이 없다면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AI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점점 더 AI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도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교육을 진행할 때 이런 주도성의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요즘 IB 교육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저도 작년부터 대학원에서 IB 교육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IB 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기존의 학교 교육은 교사가 정리되어 있는 지식과 기능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뭐 강의식이든 아니면 활동식이든 학생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IB 교육에서는 그 모든 지식들을 망라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출하고요.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이나 기능들을 아이들한테 툭툭 던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네가 직접 탐구를 한 다음에 너만의 원리를 도출해봐 라고 요구를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귀납적 탐구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교사가 질문을 내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스스로 자신이 학자처럼 배움의 과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체적인 탐구라고도 부르고요. 당연히 이러한 탐구로 인해서 학습자의 주도성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를 반영해서 학습자 주도성을 좀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제 수업에서도 IB에서 진행하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수업에서는 질문을 좀 강조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같은 질문 또는 친구들끼리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도출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의 과정을 정립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깊이 있는 사고가 촉진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초반에는 아이들이 질문 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다가가면 눈을 피하거나 옆에 친구한테 넘기는 경향도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낮은 수준의 질문부터 조금 깊은 수준의 질문까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도 학습자의 주도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AI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AI를 떼놓고는 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다면 이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가 좀 중요한 관점인데요.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AI한테 지배당하거나 수동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능동적, 주체적으로 AI를 인간이 통제하고 AI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AI한테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질문을 만드는 연습부터 AI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신뢰성을 분석하는 과정까지 충분한 연습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사회교사이고 지금은 경제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하고 무역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타임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무역이 왜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처음에 색깔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적습니다. 교사의 첫 질문에 대해.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한 바퀴씩 돌려가면서 친구의 생각에 대한 질문을 적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무슨 의미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자기의 의견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 개 달릴 거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무역은 국제적 사고를 높이기 위해 필요해요 라고 적었더니 어떤 학생이 국제적 사고를 그럼 왜 길러야 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그 질문에 대해 오늘과 같은 글로벌한 세계에 적응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해 라고 답변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수업을 제가 얘들아 우리는 무역이 국제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필요하고 국제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글로벌한 세계에 너희들이 적응하기 위해서야 라고 전달하는 것과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도출하고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사고의 과정을 정립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아이들의 탐구의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개념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 삶과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엮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무역이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데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너네가 직접 우리 교실에서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 티를 뒤집어서 택을 보고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가방에 택을 살펴보고요. 필통에서 관심도 없었던 샤프심에 나와 있는 작은 글씨까지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탐구를 해보니 이 작은 교실 안에서 17개국의 물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은 생각보다 무역이라는 게 우리 삶과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무역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상품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마무리된 수업에서 굉장히 화려하죠. 네. 이 수업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현상과 세계의 가격 변화라고 하는 개념적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기후 위기에 따라 세계의 가격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를 하게 되는데요. 첫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런 가정을 설정합니다. 얘들아 너네는 다문화 식탁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의 사장님이고 너네 레스토랑에서는 전 세계의 음식들이 판매되고 있어. 그런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사라진 식재료도 있고 또는 새롭게 등장한 식재료도 있어. 그렇다면 그것들의 가격 변화가 나타날 텐데 손님들로 하여금 어떤 메뉴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가격이 변했는지 설명하는 메뉴판을 만들어줘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초기에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의 변화에 대해 탐구를 합니다. 그럼 기후위기로 인해 없어진 식재료도 있고요. 또는 한국 같은 경우는 열대과일들이 지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새롭게 등장하는 식재료도 있죠. 그럼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오른다 또는 내린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기존의 어떤 좀 새로운 신박한 메뉴들을 만들어내고요. 이것들의 기존 가격과 변경된 가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변경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업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건 이 메뉴인데요. 이 메뉴는 지금의 태국에 있는 망고밥 그런 메뉴예요. 그래서 주 재료가 쌀이랑 망고가 들어가는데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쌀의 생산량은 떨어졌다고 나오고요. 반대로 망고의 경우에는 한국의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생산량이 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공급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많이 생산되면 좀 여유롭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희소성은 오히려 반대로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메뉴에는 쌀과 망고가 들어가는데 쌀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고 망고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얘네가 서로 상쇄되는 거 아닐까? 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을 예상할 때 이렇게 가격이 오르네 떨어지네만 생각했지 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건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가격이 유지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새로운 답을 도출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업에서 사실 아이들의 학습자 주도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저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배우는 과정이 정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습자의 주도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선생님들 AI가 우리 사회를 지배할 거고 인간을 지배할 거니까 우리 AI를 이깁시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AI나 디지털 기술이 미래 사회에는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될 텐데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걸 제시했을 때 그렇다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당연히 주체적인 인간상이 요구되겠죠. 네, 중간에 살짝 끊기긴 했지만 제가 초반에 저는 변화의 흐름에 앞서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 주체성과의 관련성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의 사회의 변화가 정말 옛날에는 하루 단위였으면 지금은 정말 1분 1초의 단위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의 흐름 속의 파도 속에서 내가 매몰되거나 가라앉기보다는 그 흐름을 직접 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도 하고요. 그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체적으로 그런 변화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한 발 더 앞서서 성장하는 우리 미래 사회에서 내가 좀 더 주체적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이러한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제 수업에서는 최대한 교사가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는지를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우리 미래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중요한 분들이시니까요. 수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이러한 교육이 아이들로 하여금 미래를 살아갈 때 주체적인, 주도적인 인간을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신다면 선생님들의 수업에 조금의 더 다른 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시흥 월고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정지혜입니다. 네,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내가 만난 마을교사라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첫 번째, 저희 마을교사의 소양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두 번째, 마을교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마을교사가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누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교사 소양이란 무엇일까?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1학년 교사이기도 하고 그림책을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다다다 다른별 학교라는 책의 일부예요. 제가 매해 학기 초에 교실을 열면 마주하는 상황인데요. 아마 선생님들도 뭐 1차시 수업, 2차시 수업 아니면 매번 아마 마주하시는 모습일 것 같아요. 어느 별에서 왔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장난차 별에서 온 나는 개구장애인 친구예요. 그 다음에 숨바꼭질 별에서 온 나는 부끄럼쟁이인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나 별에서 온 친구는 울보쟁이인 친구예요. 혹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과목으로 저는 어느 별 선생님입니다.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새로운 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는 어떤 별에서 와야 될까요?
아이쿠, 선생님은 대체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달지별에서 왔지. 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이런 식으로 달지별에서 와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양을 가져야 할 것인가? 주도성. 앞에 박혜림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의 주도성을 키워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너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코어 에이전시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교사가 주도성을 가질 때 학생들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도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성취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아갈 때 아이들의 주도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렇지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도성의 상황이 낯설고 두려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구나 교사의 주도성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도성이 아주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학생의 행위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까 박혜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고 이 자리에 와서 배우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사 주도성을 키워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2030에서도 코어 에이전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교사라는 우리가 정의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면 그 소양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사라는 것은 마을에서 돌봄과 교육의 콘텐츠를 가지고 아동 청소년의 삶과 배움을 지원하는 주민교육활동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관학의 틀을 매개하는 역할이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돌봄의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신 우수한 콘텐츠를 통해서 마을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시고 지역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역할까지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을 교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교나 지역이나 지금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소양을 갖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이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데요. 같이 저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먼저 마을에 대한 이해는 선생님들이 훨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보다 뛰어나시고 훌륭하세요. 지역에 대한 이해라든지 일에 대한 사명감, 그 다음에 지금 뭐 시청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높이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컨텐츠 교수학습이라든지 설계 그런 능력이 아주 뛰어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미래 변화에 대해서 또 새롭게 추가되어야 될 내용들을 교사와 마을교사가 함께 배워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실행 역시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만난 마을 선생님들이 아주 훌륭하세요. 근데 가끔 정리 부분에서 아쉬움을 제가 동료 교사들하고도 이야기 나눠보면 정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수업을 조금 되돌아보고 내가 도입, 전개, 정리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좋았는지 조금 미흡했는지 피드백하는 과정을 좀만 거친다면 훨씬 더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 문제인데요. 아이들하고 소통은 너무나 훌륭하세요. 제가 만난 선생님들은. 근데 물론 학교의 문제도 있고 담당 선생님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협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만난 선생님은 제가 이번에 1학년이니까 개정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2학기 때 교과서가 그 지도서와 물론 그 전에 제가 검색해서 대충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2학기 다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반영해 볼게요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물론 너무 허무맹랑한 요구를 뭐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한다면 당연히 뭔가 조율의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이렇게 교육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 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을 하면 훨씬 더 우리의 소양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앞에 5번까지는 앞에 내용과 비슷하고 이제 더군다나 요즘에는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많잖아요. 지금 보면 뭐 상담이나 마음과 관련된 책들도 많고 뭐 교육도 많은데 이런 소통을 되게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도 갈등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소양이 요즘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에 강의에서처럼 그런 디지털이나 AI 관련된 능력도 이제 교사와 더불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과 관련된 책을 2권 이렇게 읽어봤었는데요. 이제 로컬이 미래다, 로컬 에듀라는 책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흥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시흥 지역이 정말 다양한 자원이 많잖아요. 문화나 역사 기반으로 이런 것 선생님들이 가지신 그 컨텐츠랑 같이 접목해서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우리가 마을교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마을교육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보면은 우리가 아까 디지털 교육이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적 흐름에 아주 부합하는 교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역시 선생님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역시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와 함께 이런 시청과 함께 교육이 이루어질 때 훨씬 미래의 교육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을 교육에서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범주가 되게 다양한데요. 뭐 청소년 시설, 뭐 도서관, 돌봄기관, 방과후학교, 이제 학교에서도 요즘 다양하게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방과후 교육, 뭐 이런 수업들에 선생님들 동아리 활동이나 자유학년제 다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지금 늘봄 같은 경우도 올해는 1학년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되고요. 그 2026년에는 6학년까지 확대되고요. 지금 늘봄에서도 더군다나 선생님들의 그런 필요를 많이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초등학교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요청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오타가 있는데 고교 학점제에서도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주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선생님들이 앞으로 자신의 컨텐츠를 더 훨씬 발전시켜 나가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는데 우리 이 시흥이 그런 면에서 교육 자치가 활발히 되고 있고 우수한데요. 아까도 뭐 교육 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 수다방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교육 수다방에서 이런 마을 교육 의제도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도 되게 우리 시흥이 잘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마을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주말학교 프로그램 신청도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한 번씩 검색해보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저희가 추가로 신청해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학기 초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도 바뀌기도 하고 매해
이루어지던 것들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수업을 하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 학교 측에서도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전에 학교에 계시던 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자기 프로그램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연계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1학년 담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저희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같이 수업을 했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너무나 수업이 다양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그 선생님이 가시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연락해드릴게 이런 말을 해주곤 하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학교 수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부쩍 듭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국어나 수학도 물론 연계를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통합교과에서 특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도 아이디어가 아주 무궁무진하거든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1학년 제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약속이라는 통합에서 교과서에서는 거의 환경을 주제로 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된 교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간단하게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의 수업에서 도입, 전개, 정리를 넣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강사님들도 제가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집중도도 높고 뭔가 수업 목표에 도달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그림책을 활용한다든지 간단한 놀이를 응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수업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 제가 참고하시라고 드린 자료는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여서 조금 더 글씨가 작아서 좀 아쉽지만 다음에 실습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을 때는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뒷페이지에 넘겨보시면 너도 나도 놀이 활동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해보면서 내 수업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 직접 해보는 거와 해보지 않은 거는 제가 기억에 남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혹시 펜이 없으시면 그냥 기억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활동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4가지 떠올려서 적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양치컵 사용하기, 필요 없는 전등 끄기, 이면지 사용하기, 빨대, 비닐봉투 거절하기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거랑 똑같은 대답을 한 사람을 숫자로 적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생님들은 시흥하면 떠오르시는 것을 4가지 그 옆에다가 간단하게 적어주실 수 있으면 적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무슨 클레이 수업이나 전래놀이 수업이나 로봇 수업이나 어떤 거든 응용이 가능해요. 도입에도 가능하실 수도 있고 정리에서도 가능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시흥하면 떠오르는 거 혹시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네. 갯골. 혹시 갯골 쓰신 분? 4가지 중에 갯골. 제가 대충 세었는데 한 30분 되신 것 같아요. 30점이 되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말씀 들어볼게요. 혹시 또? 마을교사 혹시 적으신 분? 많이 적으셨는데요? 여기서 수업에서 응용하실 때 특이한 거를 적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뽑아서 수업에 응용하시면 훨씬 이게 풍성한 수업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로터스 발상법이라고 해서 연꽃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현재 최고의 선수인 오타니 선수가 이 기법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완성해 갔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운까지 자기의 운까지 설계한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인간성까지 설계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타니 선수는 자기의 꿈인 8, 9단 드래프트 1순위를 이룬다는 목표를 정하고 이걸 위해서 몸 만들기, 제구, 구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이게 더 넓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운을 키우기 위해서 쓰레기 줍기, 인사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거래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최고의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뭐 수업 도입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정리해서 가운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로봇 수업을 하셨으면 오늘 로봇 수업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자, 넓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 또 PMI 기법이라고 해서 이미 다 한 거지만 용어가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쉽게 아실 거예요. P라면 플러스로 긍정적인 면. 이 활동이 왜 좋았니? 그 다음 M, 왜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안 좋았니? 했을 때 선생님들이 피드백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에서 흥미로운 점은 뭐였니? 아니면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 대안은 무엇이니?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드린 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예시도 훨씬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1학년이기 때문에 한글을 잘 모르는 저학년은 그림을 그리게 해도 충분히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수업에서 내 수업에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활용해서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요. 이제 멘티미터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실습해 볼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올려놨어요. 이게 들어가지실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마을교사란 제가 질문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치시면 제가 이따가 공유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가입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만 무료고요.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QR만 생성하시면 수업에서 무궁무진하게 쓰실 수 있고요. 1학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혹시 저학년이 휴대폰 활용이 어렵잖아요. 뭐 이런 수업을 구성하실 때 학교에 선생님 저 스마트 패드 모든별로 6대만 빌려주세요 하면 학교에서도 언제든지 빌려주실 수 있거든요. 미리 그 선생님에게 저 정리단원에서 모든별로 스마트 패드 몇 개만 준비해 주세요 이러면 충분히 협조 가능합니다. 나에게 마을교사란 해서 선생님들이 입력하시면 이렇게 더 많이 입력하는 글자는 커지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에서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쓰신 게 만남, 즐거움, 소통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활용 도구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관심 가져보시면 지금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조금 더 정리 차원에서도 다양한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맨 앞표지에 선생님들의 수업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는데요.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 교육과정 설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자세히까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서 성취 기준이 무엇인지까지 파악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안 된다면 내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까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1차시든 2차시든 10차시든 20차시든 제안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조금 쉬시는 기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쉬실 때 내가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무슨 수업을 했지 하면서 조금 뭐 꼭 타이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연습장에라도 이렇게 쭉쭉쭉 정리해가고 내년에 이걸 하나 추가해봐야겠어. 아니면 오늘 수업했으니까 오늘 PMI 기법을 하나 넣어봐야겠어. 아니면 내가 멘티미터를 한번 넣어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시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올해는 내가 한번 정리해본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도 지금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수업만 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진짜 재밌는 놀이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요. 지금 보면은
1학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란히 놀이, 따라하기 놀이, 홀라후프 놀이, 짝채도 놀이, 균형잡기 놀이, 그 다음에 한발 술래잡기, 얼음땡 놀이, 열발뛰기 놀이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하나의 교과서에 8개에서 10개의 놀이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1학년 거거든요. 근데 이 놀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안 좋아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나 그런 곳에 물론 이렇게 요청하시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료도 공유해 주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1학년, 2학년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2학년도 이렇게 많고요. 물론 다 알고 있는 놀이인데 조금 더 다양한 놀이들을 방법까지 자세히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어서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2학년에서는 마을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2학년 교과서에서 마을 수업이나 그 다음에 환경 수업은 1학년 약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 아이디어 얻으실 때 되게 통합 교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결론 및 제언을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양하고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이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을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 과정을 연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사전에 선생님들이랑 프로그램을 조율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 같고요. 그다음 진로 연계까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조금씩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 중기 프로그램 기획을 정리해 보시기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내 수업의 브랜드를 꼭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도입, 전개, 마무리, 특히 정리. 학교에서는 강사님을 평가할 때 선생님들은 정리가 너무 훌륭하시다 그러면 진짜 그 선생님 너무 훌륭하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만 잘하셔도 진짜 우수 선생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소통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선생님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늘봄 학교나 이런 것들 확대되는 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잘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학생 주도성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학생들의 진로, 사적인 목표가 있을 거예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목표를 우리가, 저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야만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기적인 욕망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불어 살 줄 아는 따뜻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주도성에 가치를 더해주자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더불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대요. 돈이 많아, 오케이. 하지만 우리의 교육으로 인해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삶으로 목표를 바꿀 수 있게 같이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